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처럼 증시가 올랐습니다. 하루짜리 산타랠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모처럼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문 월스트리트 제목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미국의 노동이 약간 둔화했다. 실업수당 청구권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내년 미국 경제 전망을 오늘 업데이트했는데 그 내용입니다. 내년 2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9% 그리고 8월에는 침체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오늘도 그 직원들에게 메일을 하나 보낸 머스크거든요. 내용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본격적인 방송 시작 전에 인사 먼저 잠깐 드리고 갈게요. 우정현님 감사하고요. 메임맵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MJ린님, 설송님, 박형옥님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이제 좀 뒤늦게 봤는데 이몽민님이 그 미국 시간으로 오늘 말고 내일도 뭐 장을 하냐 이렇게 무슨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걸 뒤늦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내일도 장을 합니다. 채권 시장만 좀 오후 2시에 좀 일찍 닫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 분이 방송 시간 조정 좀 얘기 주셨었는데 최근에 사실은 연말이라 기사도 없고 해서 조정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냥 원래대로 기존 방송 시간 계속 맞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마지막 방송, 올해 마지막 방송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맘시쿵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2.59% 올랐어요. S&P 그리고 다우도 1.75%, 1.05% 올랐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나스닥은 오늘 하루 종일 좋았습니다. 오전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계속 올랐고요. 약판에 조금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2.5%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S&P 맵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전부 다 초록색이죠. 예, 물론 이제 좀 빠진 종목도 있겠지만 주요 종목들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8% 넘게 상승했어요. 오늘 국채금리 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게 좀 있었다. 이게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머스크가 앞에 사진을 잠깐 보셨지만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서 올 한해 수고했다 그런 내용 그런 뜻인데 주식시장의 관계에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요 제일 말미에 이런 부분입니다. by the way 그런데 주식시장의 크레이지니스 광기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휘둘리지 마라 이런 뜻이죠. 우리가 최고의 퍼포먼스 성과를 보여주면 시장은 그것을 인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나는 테슬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꼭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오늘 테슬라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감안한다는 얘기가 전부터 있었는데 1월부터 바로 한다는 거 그런 얘기 있었고 골드만삭스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은 이거는 참고 삼아 재무부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한국산 장기자동차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리스 차량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리스 업체들한테 차를 팔면 그 차는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그 민간 그러니까 일반 개인에게 파는 거는 좀 오리무중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그런 대규모 판매니까 대량 판매 여기는 조금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핵심은 오늘 장을 이제 일으킨 거는 결과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다. 엄청 이게 그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요게 좀 계기가 됐다. 요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좀 올라야 되겠다. 그런 거겠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 전주보다 9천 건 늘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22만 5천 건이죠. 22만 5천 건. 그래서 그 전주가 21만 6천 건이었어요. 그래서 한 9천 건 늘어났습니다. 좀 증가했죠.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가 22만 5천 건이었어요. 딱 정확하게 나왔죠. 블룸버그 통신 집계치는 딱 정확하게 나왔고 다우존스
다우존스가 22만 3천 개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22만 3천 개보다는 조금 2천 건 더 많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둔화했다. 다우존스 기준으로는요. 어쨌든 전망치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안도랠리 할 수 있는 뭐 여건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요게 171만 건 이게 좀 늘어났어요. 이제 시장 전망치가 169만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많죠. 그래서 요거를 계기로 요거를 발판 삼아서 오늘 증시가 조금 올랐다. 하지만 이제 뭐 이게 증시에는 약간 이제 불쏘시개는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증시에는 이제 오늘 불쏘시개 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하다. 여전히 강하다. 그래서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 그때 이제 평균 주당 신규 실업성 주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 그러니까 지난주가 22만 5천 건이니까 조금 높긴 하지만 어쨌든 그 원절이라는 거잖아요. 그 원절이다. 이래가지고서는 갈 길이 한참 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적은 4주 이동평균으로 봐도 전주보다 오히려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증시에는 어쨌든 마중물이 됐지만 노동 상황은 여전히 타이트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타이트하냐. 다음 달 5일에 또 이제 조울트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서 보면 제가 오늘 또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 통해서 봤더니 중앙값이 1000만 개입니다. 1000만 개요. 10월에 이건 이번에 나오는 건 11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1033만 4천 건이 나왔었어요. 그거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여전히 1000만 건입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이제 900만 대 나오면 좀 느낌상 조금 이제 많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1000만 건이면 여전히 네 자릿수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0월 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건데 전체 평균이 실업자 대비 구인 건수가 2.4배나 많다. 그리고 운송업은 5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들 중요하죠.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업도 서비스니까 이런 것들은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 서비스들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을 하나 짚고 조금씩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하다. 그걸 이제 바탕으로 오늘 이제 초반에 전해드렸지만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경제 전망을 조금 업데이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같이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2023년 2분기에 미국 GDP가 마이너스 0.9%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 그게 하나 있고요. 8월부터는 침체에 돌입할 확률이 한 100%다. 뭐 침체 정의나 이런 거는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는 내년 8월에는 실업의 침체에 들어간다고 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종금리는 조금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연준이 12월 FOMC 이후에 5.1% 즉 5.0에서 5.25%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4.75에서 5.0% 약간 지금 시장의 전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0.25%포인트씩 두 번만 올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업률은 내년 연말까지 가면 4.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이 내년에 빨리 둔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원 CPI는 내년 연말에 3.8%, 헤드라인은 3.5%로 더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근원 서비스 분야 여기가 인플레가 쉽게 안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침체 확률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사실상 침체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지만 근데 연착륙 시나리오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개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해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가 떨어지면 내년에라도 잘하면 금리를 연준이 내릴 수 있다. 빨리 떨어지면요 인플레가 그러면 연착륙 가능하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올해 겨울이 좀 따뜻하다. 올해 겨울이 따뜻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에너지 리스크가 적다면 내년에 에너지 그거에 따른 이제 수요가 감소하겠죠. 수요가 감소하고 그렇게 돼서 에너지 가격이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연말에 미국의 CPI가 2%대까지 2%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꼽았어요. 근데 이제 이 연착륙 시나리오는 그거 자체가 또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통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제 풀고 있잖아요. 풀고 있어서 내년 중반쯤에 완전 경제활동 재개가 되면 또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 된다면 또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결국 그런 겁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 수는 있다.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기본 시나리오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8월에 100%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면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중국 코로나가 다시 통제를 시작해서 성장이 둔화하고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면 미국의 인플레가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따뜻한 겨울을 맞아서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미국 에너지 가격도 하락해서 헤드라인 인플레가 2%대로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가 내년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가격이 반대로 20% 뛰어오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3.9%로 내려갔다가 다시 연말에 5.7%로 뛸 수 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최악의 경우입니다. 최악의 경우고 이 경우에는 연준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즉 제임스 블러드 매파죠. 매파가 그때 얘기했던 5에서 7% 최종금리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져가면서 연착륙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그 연착륙 시나리오라는 거는 반대로 리스크도 갖고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서비스 물가와 고용이 핵심이고 외부적으로는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에너지 가격 변수 부분은 결국 중국 이런 부분 제가 최근 며칠 새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변수는 통제가 좀 어렵다. 그런 부분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공급 부분은 사실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튀면 결국은 내부 요인을 다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합의를 했을 때 인플레이터를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이 있고 오늘은 어쨌든 중국 수요 감소 우려에 WTI가 하락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결정 이후에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여행재개가 있으면서 수요 증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하루 만인 어제 이탈리아에서 50% 검출이 되면서 빠르게 이제 그게 뒷걸음질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긴 하니까 어쨌든 50%나 나온다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추가로 달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이제 경제활동 재개가 좀 맞물려 있어요. 경제활동 재개가 좀 순조로울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중국이 이제 조금 더 살아나고 하면서 신흥국도 좀 살아나고 원자재 수출하는 나라들도 조금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좀 경제가 강해지니까 달러가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생각보다 그냥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이제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월가의 좀 상당 부분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달러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왜냐? 침체가 지금 올 수 있다고 다들 보잖아요. 침체 우려 이게 사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침체 우려가 좀 강하다고 보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달러도 내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면 달러 수요가 또 강해지니까요.
이게 전부 다 하나 연결돼 있습니다. 달러가 더 강세가 되고 하면 증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런 걸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시 부분 좀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좀 참 재밌는 평가인데 루이스 나벨리어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짜리 산타랠리다. 예, 하루짜리 산타랠리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지, 그리고 심각한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지원하는 거죠. 페드 푸시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오면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게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사실은 연준이 매우 심각한 침체가 나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각한 침체가 정말 왔을 때는 연준이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그 경우에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망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게 제 판단이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월가도 잘 모른다. 이건 한번 노현철 매니징 파트너께서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월가 사람들 만나보면 내년 전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이 전망하는 거고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당연히 보고서를 내고 전망치를 내지만 자기가 사석에서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좀 한두 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게 사실은 범위가 너무 커요. 이렇게 분포도로 봤을 때 범위가 넓다는 거는, 이거는 한쪽 그 중심 숫자를 중심으로 거기 다닥다닥 뭉쳐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뭐 이렇게 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NBC에서 짚는 얘기는 월가 사람들도 잘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S&P 추정치도 3,400에서 4,750, 너무 넓잖아요. 뭐 1,300 이상 차이가 나니까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평균치도 차이가 크다. 뭐 한 $50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크다. 그래서 그 얘기는 월가도 모른다는 얘기다. 뭐 약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월가에서 뭐 어쨌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많은 돈 받고 예상하고 그걸로 이제 그걸 직업인 분들도 이렇게 모를 정도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 삼아 제가 가져왔는데, 에버코어 ISI에서 옵션 전략 이걸 제시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 10월 이후에 S&P가 3,500과 4,100 사이로 움직였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게 뭐 10월이니까 대충 이게 3,600선이거든요. 3,500 3,600 좀 밑에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대략 3,600선에서 4,000 4,100은 못 넘어갔었고, 3,600에서 4,100 그 사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버코어 ISI에서는 요 4,100 선에서 콜옵션을 사두고 3,600 요 선에서 풋옵션을 사더라. 그러면 증시가 어느 쪽으로 가든 자기 생각에는 요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요 범위를 깨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쪽 위쪽에서 콜옵션을 사두고 밑쪽에서 풋옵션을 사두면 양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옵션 같은 것도 뭐 살 때 당연히 비용을 치러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 뭐 방향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옵션을 살 이유는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 이 얘기는 에버코어 아이스에서 이렇게 떠들고 얘기할 때는 이런 전략을 펴는 일반 개미들보다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략을 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분위기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어쨌든 중국, 이탈리아에서 검사해봤더니 변이 바이러스는 없었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 대신 EU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EU는 굳이 중국 애들 막을 이유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초반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게 확산하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지대공미사일 S-300 뭐 잔해가 떨어졌다는 거,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제 2022년도도 내일이면 끝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은 한 번 더 있고요. 그 내일만 지나면 장이 끝납니다. 사실 내년 초에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그래서 많은 분들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반대쪽 얘기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게 항상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식 방송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내용 있으시거나 의견 주실 거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칸더킹님 반갑습니다. 예. 늦게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고 예. 오늘도 별 내용 없으시면 연말이니까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시간 내시는 분들은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년에 또 뵙겠습니다. 일단 내일 방송은 하고요.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